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SK 주식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공세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공익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가수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한 결과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1조 3,800억) 세계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온 액수입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의 20배가 넘는데 위자료도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여성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는 등 마치 배우자 지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기도 했죠. 또한 지금의 SK가 있기까지 노 관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홍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웃은 건 노 관장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대폭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녀와의 관계를 위해 219억 원을 쓰면서도 노 관장에겐 일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다며 2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하면서 SK그룹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재산인 4조 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비율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돈은 현금 1조 3,808억 원이 됐습니다.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최 회장 측은 편견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지난 7년간 이어져온 이혼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SK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경영권을 지키고 빼앗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6년 전 그 누구보다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세계 이혼과 세계 재판을 한 두 사람, 그동안의 과정을 김종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만남. 1988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7년 뒤인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한 신문사에 A4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인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뒤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지만 상주 역할을 해야 할 최 회장은 10분 만에 조문하고 빈소를 떠나면서 두 사람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 후 1년 6개월 만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고 재산 분할 액수 1조 3,808억 원은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SK그룹 역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SK 주가는 지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9% 넘게 급등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우입니다. (1조 3,800억 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판례가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관장 일가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 4조 원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이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까? 이 최 회장이 SK 주식 1,300만 주 가량을 보유하게 된 거는 이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 당시 이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이 되는 유공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텔레콤 지분을 최 회장이 2억 8천만 원에 이제 사게 되는데요. 네. 이 1심 법원은 이 2억 8천만 원의 출처를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의 증여라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이 비자금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90년대 최종현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줬던 300억 원 약속금이 언급된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 비자금 중 일부가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증거라는 겁니다. 이 30년 만에 공개된 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최종현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이 삼아서 위험한 인수를 성공했다. 따라서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전직 부장판사는 일반 기업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SK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2심이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죠. 네, 최 회장 측은 이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편향적으로 내린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을 비롯한 혜택은 입증된 적이 없는데도 추측만으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업이 법원을 상대로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산 분할 액수도 그렇지만 위자료도 그렇습니다. 20억 원이고 못 보던 액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라는 거는 1억 원도 보기 힘든 액수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한쪽 배우자의 책임이 크더라도 보통은 수천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한남동 주택에 무상 거주도 시켜주는 이런 식의 소비 수준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드물었던 게 재판장이 최 회장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장은 최 회장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도 않고 김희영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치 배우자의 유사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라면서 이런 식으로 십수년간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최 회장한테 지금 내라고 한 게 현금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 아닙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결국 최 회장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약 18%인데 네. 이 상황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경영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국회 첫날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다수결 원칙을 부정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죠. 조국 혁신당도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22대 국회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공수처 외압 의혹까지 확대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12석의 조국 혁신당은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며 일찌감치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2대 국회 첫날부터 시작된 야권의 공세에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 팽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처럼 야권이 첫날부터 입법 강공에 나서면서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죠.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할까요? 22대 국회 벌써부터 첩첩산중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거부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며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우리가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원구성에 반영되게 하겠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협상에 임하겠다며 원구성 파행을 겪은 21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면서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개원일마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은 누가 냈을까 화제가 되곤 했죠. 오늘도 국회의원과 앞에는 이른바 법안 오픈런을 위한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1호는 3박 4일 밤샘 대기 끝에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누가 어떤 법안을 올렸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약 45분 남겨놓은 시간. 법안 봉투를 든 보좌진들이 국회의원과 앞을 지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고 22대 1호 법안을 차지한 건 지난 3박 4일간 밤샘 대기도 불사한 민주당 서미화 비례대표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접수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동등하게 장애인도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법안으로. 2호는 탈북공학도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비례대표의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예고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며 정식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다만 과거엔 개원 첫날 발의한 법안들의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선 그 징크스를 깨고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당헌 당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당원권을 강화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기 대표 임기는 2026년 8월로 현행 당원대로면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거란 분석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까지 마무리해 대선 출마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는 회의나 훨씬 공식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도 추진됩니다. 일부 강성당원의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이냐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 당원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닥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 모두 다음 당대표에 도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거든요. 당심과 민심이 너무 다른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여야의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꼽히지만 당권 도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은 당선인, 낙선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아직 두세 달이 남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7%로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연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7%로 높았지만 전체 조사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를 기록했습니다. 반대 성향 지지층의 견제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총선 패배 책임과 사법 리스크 방탄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형 집단 지도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치른 뒤 1등은 대표를 하고 2, 3등은 최고위원을 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모두 다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를 맡고 2, 3위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체제를 검토합니다. 황 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절충형으로 신고와 중진들도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 등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또 유력 주자들의 출마를 유도해 전당대회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체제에 관해 한 전 위원장은 MBN에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뜨악하다. 당이 처한 위기나 본질부터 똑바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잘못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당 대표의 어떤 월권이나 독주를 방어할 수가 있고 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1등이 대표가 되고 2등이 최고위원이 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 되는 거거든요. 월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관리위원회밖에 안 돼요. 여태 혁신도 못했는데. 이런 비판과 중립성 요구를 의식해 비대위는 당원 당규 개정 특위를 꾸려 별도로 지도부 체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구당 부활.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였죠? 네, 일단 쉽게 말해서 각 정당의 하부 조직입니다. 전국 단위의 중앙당 그리고 시도당 아래에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두는 지역 조직을 말하는데요. 네. 이 선거구별로 촘촘하게 민심도 듣고 또 당원 관리도 잘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 2002년이죠. 그 유명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금권 선거 온상으로 지목받으며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사라졌다는 건데 그 지구당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왜죠? 네. 이 지구당을 대체한 게 지금의 이 당원협의회 혹은 이 지역위원회인데요. 네. 정당법상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라 지역 사무실을 줄 수도 없고 후원금 모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후원도 받고 중앙당 지원도 받으면서 사무실을 줄 수 있지만 원외 위원장은 정치 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무실 도 없고 정치자금도 없고 예. 일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 탈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모두 다 동의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고요. 네. 당 지도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퇴 이후에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SNS의 기득권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지구당 부활이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영배 의원이 이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민생 법안 처리엔 하세월이더니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게 자신들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이거 악담입니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의원의 SNS에도 공천 탈락했다고 불참한 거냐,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내용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재표결 찬성표가 많을수록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요. 네. 공천 배제로 탈당한 이 전 의원이 불참하면서 이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21대 첫 번째 등원길 이것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예, 첫날 표정과 각오를 보면 각 정당의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이 민주당의 개원 첫날 의원총회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첫날 1박 2일 워크숍을 갔습니다. 일성은 단일 대우였는데 이어진 특강에선 여권의 위기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상도말로 됐나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됐나? 자, 제가 똘똘합니다. 똘똘! 뭉치라! 김건희 여사의 수순지가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증언을 했고요. 정쟁이 아닌 정책을 다루는 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념성이나 정파성을 띠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법안으로 냈을 때는 다소 오해 소지가 있다.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나 선거법에 대한 개혁을 예, 마찬가지로 세석을 확보한 진보당은요, 오늘 노동자들과 함께 등원식을 가졌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만들고 재벌 대기업 법률 대리인하는 기득권 국회를 바꿀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면서 지나치게 세율이 높다는 비판이 높았었는데 여기 불만을 가진 이들이 종부세로 인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헌이라고요. 이혁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추고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높이는 등 여러 조치로 세부담이 커진 겁니다. 서울 강남구 등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부담이 커지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납세 의무자나 과세 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가진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같은 해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공익성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소유자에 대한 차등 과세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논쟁은 상속세와 금투세 등 다른 세제 개편론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라는 비판과 부자 감세 등 이 반대 속에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죠. 종부세 폐지 등 세금을 줄이는 게 대선 공약이었긴 하지만 그럼 세수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9천만 원에 달해 집값이 조금만 더 오르면 서울의 어지간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가 먼저 나왔지만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 할증하는 것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일 경우 공제 한도도 확대하는 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가업 상속 공제 확대하는 폭을 더 페이버를 주자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안을 몇 개 놓고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하고 금융소득 과세 기준도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이 세제 개편론에 불을 붙였지만 정부로서도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반대는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 준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탁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함정 취재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최 목사에게 몰래카메라를 준비해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었고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의 청탁 비위 폭로를 위해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재형 목사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받습니다. 금융위원 누굴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기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겁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이후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에게 선물을 구입한 경위와 취재 과정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이 유임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내일 최재형 목사를 불러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화한 시기와 내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했지만 민 대표를 해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모그룹인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80대 20 그 지분 상태에서는 경영권 찬탈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임시 주주총회를 확정하자 민 대표는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를 하루 앞둔 오늘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이 마녀 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직은 지켰지만 내일 열릴 총회에서 이사직의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유명 트롯 가수 김호중 씨는 구속 수감될 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질 않았었죠. 경찰이 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판단이 됐다는 건데 김 씨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뒤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탓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경찰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앞서 적용한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수습을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온 소속사 관계자에게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 오전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신입 의대생의 최대 8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런 지역 인재는 당장 내년도부터 2,000명에 육박하고 해가 바뀔수록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교협이 4,600여 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중은 59.7%, 신입생 10명 중 6명이 대학 소재지에 있는 고교 졸업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발률은 전남대가 8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긴 대학도 전체 26곳 중 18곳에 달합니다. 지역 인재로만 세 자릿수 신입생을 뽑는 대학도 6곳입니다. 앞서 대입 전형을 승인한 대교협도 지역 의료 확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겠느냐. 큰 방침에 무리가 없다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지역 인재 신입생은 올해와 비교해 2배 늘었고 선발 비중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장 2,000명에 육박하는 지역 인재 모집에 학원가는 분주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지방 유학 열풍도 거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이어져 교육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충남대는 교수와 학생 30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여 학칙 개정을 무산시켰고 설익은 교육 여건을 질타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강의실조차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실습이나 임상 실습은 보나마나 볼 것도 없고요. 오늘 밤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를 여는 의사협회는 대정부 카드로 총파업을 선언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날아온 북한의 오물풍선에 많이 당황하셨죠. 원점부터 감시, 정찰한 군 당국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며 황당한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와닿죠. 권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진 풍선 옆에 오물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남부 권역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된 오물풍선은 약 260여 개로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추가 살포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군 당국은 풍선이 날아온 지점부터 동선을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 정찰을 하였고 실시간 추적 감시하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으며 합참은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험물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확산할 수 있고 총탄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 물질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합참은 높은 고도에서 폭발하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유독성이 없고 낮은 고도에서 폭발된 국지전 상황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건 표현의 자유라며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정부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로 없는 궤변입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걸까요? 북한은 오물풍선을 활포한 지 하루 만에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그야말로 무더기로 발사한 건데 서북도서 일대에선 이틀 연속 GPS 교란 공격도 이어져 인천 해상으로 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6시 14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평양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해당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앞선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북한 주장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하였고 또
그 북한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번처럼 10발 이상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인데 함경북도 화대읍 알섬을 향한 것을 두고 러시아 수출 목적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섬은 일종의 정확도, 미사일이 갖는 조종 능력, 정밀성을 판단하는 주요 타겟이에요. 최소한 무기 세이즈 차원에서 누군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시연을 위한 행보일 가능성도 있다. 비행체 발사에 이어 오전 7시 50분부터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오전 9시까지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인근 어선과 상선 일부가 조업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천 영종도 바닷가에서 실탄 27발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실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과 경찰이 쓰는 총알이었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영종도의 한 바닷가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한 낚시객의 신고가 112로 들어왔습니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해보니 낚시객이 주운 걸 포함해 무려 27발이 나왔습니다. 군과 경찰이 쓰는 K1, K2 소총에 들어가는 5.56mm 구경 실탄이 6발, 역시 군 경찰이 모두 사용하는 389경 권총탄이 21발이었습니다. 실탄들은 영종도 삼목항 남쪽 바닷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고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알려졌지만 실탄의 출처가 군인지 경찰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탄들이 해안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만큼 군의 수색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실탄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군이 신고를 받고 실탄이 더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 통제를 안 하고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발견 지점으로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고 초소 CCTV로 감시가 가능해 병력을 철수했다며 물이 빠지고 바로 통제선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일대 수색과 함께 실탄의 출처와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의원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내에서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실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을 공유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근거로 김정은이 매년 미국 본토와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어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핵 재배치를 대신해 북핵 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and that includes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that includes the nuclear threat and the nuclear deterrent. 하지만 위커 의원뿐만 아니라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북핵 위협에 맞선 한반도 핵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Importantly, we should explore options for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theater for the purpose of assuring our allies. Discussing this should not be a taboo. Our enemies are watching. 공화당에서 군사와 외교위원회 간사가 모두 한반도 핵 재배치론을 주장하면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다수를 차지하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이상하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1.5% 넘게 급락했죠. 대체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러는 걸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20대 직장인 정현지 씨는 올해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엔비디아 열풍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코스피는 상반기 내내 2,600 박스권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올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7조 6천억 원 순매도하는 대신 해외 주식을 사들여 외화 증권 보관액이 162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고유가라는 글로벌 악재를 같이 겪고 있지만 유독 국내 주식만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HBM 납품 이슈와 노조 파업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잘 나가던 2차 전지와 전기차 업체들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세나 공매도 재개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부적인 금투세 이슈나 여러 가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이 있어서 그게 아마 우리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게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년째 매주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이 신고가를 찍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 덩달아 집값도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128제곱미터가 전세금 16억 2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2년 전 최고가보다도 높습니다. 천여 가구 중 전세 매물은 고작 10개 남짓으로 소형 역시 전세값이 전고점에 다다랐습니다. 25평은 지금 8억 5천, 종전 최고가는 9억.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34평은 최고가가 전세가 12억 7천, 10.3, 10.5 이런 애들이 있죠.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곳곳에서 이처럼 전세금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4년 차에 들어가면서 임대료 상승 제한이 풀린 전셋집들은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일단은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가 이 재계약이 늘면서 시장에서 전세 유통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서울 둔촌동에서 대규모 전세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전세 불안과 매매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혼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틀째 폭염에 시달리는 인도 얘기인데 낮 기온이 52.9도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델리에서는 온열 질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쓰러진 학생이 교실 책상 위에 누워 숨을 헐떡입니다. 선생님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물을 뿌려 열을 식혀보지만 학생은 괴로운 듯 흐느낍니다. गर्मी का प्रकोप है जिसका टेम्परेचर अभी बहुत हाई लेवल में जा रहा है इसके चलते बच्चे लोग को परेशानी हो रही है ये इलेक्ट्रोलाइट इम्बैलेंस हो रहा है उसके चलते ये लोग बच्चे को बेहोशी का चक्कर आना उल्टी होना ये सब लक्षण दिखाई दे रहा है. 현지 시각 29일 인도 낮 기온이 52.9도까지 치솟아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इतना भयंकर गर्मी है तो मुझे नहीं लगता कि जिसको जरूरत है जिसको इम्पोर्टेंट है वही घर से बाहर निकले अदर पर्सन घर से बाहर ना निकले टेम्परेचर इतना है जैसे मैं हॉस्पिटल से जॉब करती हूँ तो डेली हम लोग देख रहे हैं ब्रेन हेमरेज के इतने केसेस आ रहे हैं. 벌써 이틀째 이어지는 폭염에 인도 동부 비하르주의 셰이크푸라 마을에서는 최소 6명, 베구사라이 마을에서는 12명의 학생이 기절했습니다. 지난 27일 델리에서 열사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40대 남성은 사흘 뒤 숨져 올해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량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आने दिनों में जैसे मौसम विभाग की सूचना है ये बढ़ने की संभावना है। ऐसे में हमारे सिस्टम पे लोड भी बढ़ जाता है। मैक्सिमम एसी कूलर सभी सिस्टम पे आ जाते हैं। तो ऐसे में सबसे ज़्यादा लोड हमारे जो पावर ट्रांसफार्मर जैसा कि आप देख रहे हैं यहाँ पर 물 부족도 심각해지면서 델리 주정부는 일부 구역 물 공급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올해 유난히 높은 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의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앞으로 더 강한 폭염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또 큰 규모로 폭발했습니다. 땅 틈으로 용암이 솟구쳐 50m까지 뿜어져 올라온 건데 다행히 근처 휴양지 관광객들은 사전에 대피한 상태였죠. 하지만 용암이 또 언제 그칠지 또 언제 폭발할지는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검게 변한 대지 사이로 핏줄처럼 붉은 용암이 흐르는데 말 그대로 땅이 끓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분화구가 된 땅의 틈새 사이에서 솟구치는 용암의 높이는 무려 최대 50m에 달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5번째로 화산이 폭발해 약 3.4km의 땅 균열이 생겼습니다. Less than 3 days, whereas the fourth eruption actually lasted 54 days and only stopped 20 days ago. So this is the fifth eruption and it's just a very initial phase. 다행히 주변 온천인 블루라군 관광객들은 미리 피신했고 항공편에도 지장이 없었지만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Oh my God! So the eruption must be happening. Well, it's happening just over there. COVID was for 2 years really tough for us. A record-breaking year in terms of guests and income until the 10th of November. Since then, it has been a fraction of what we normally have, and it has been tough.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리는 판의 경계 위에 있어서 추가 화산 활동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여름이 오면 공원이나 도로에선 쉽게 샛노랗게 꽃이 핀 큰 금계국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엔 아름답지만 위해성 평가 2급 판정을 받은 외래종이라는 걸 아십니까? 환경당국도 심지 말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습지 위에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노란색 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5월부터 8월 사이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국화과 식물인 큰 금계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도입 시기 자체는 1950년대로 오래됐습니다. 아름다운 노란색 꽃잎이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다가 여기 너무 이쁘다고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우연찮게 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어디서든 잘 자라는 데다 끈질긴 생명력도 관상용 식물로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식재가 이루어진 곳의 종 다양성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습지가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식재된 큰 금계국은 토종 식생이 있던 자리를 차지한 채 서식지를 점차 넓혀갑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8년에 큰 금계국을 위해성 평가 2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위해성 평가 2급을 받은 외래종 식물은 식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정 관리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지만 이상 고온 같은 다양한 변수는 큰 금계국의 확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재배 식물이나 외래 식물이 자연 생태계로 확산을 가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계국과 같은 이유로 핑크 뮬리 역시 2019년에 위해성 평가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국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식재를 자제시키기 위한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동영상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죠.
이제는 긴 광고 영상 창작자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편 영화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한범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국내 주류 기업이 공개한 맥주 광고입니다. 빙하지대를 배경으로 삼아 시원하고 청량한 감촉임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브랜드가 내보낸 음료수 광고인데 마법 같은 맛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현실로 나온 액자 속 인물들이 음료수를 두고 다투는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연출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 두 영상 모두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가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핵심어를 적어넣자 인공지능이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도에 맞는 연출을 구상해낸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텍스트 정보를 넘어 동영상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자 일부 광고 회사들은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 촬영에 의존해온 안마의자 광고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 사진과 함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학습시킨 뒤 앉아있는 남성, 편안함, 고급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는 5명에서 11일 동안 7편을 만들었다는 거는 AI 기술 덕분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AI가 사람의 역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광고업계가 서서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남 사천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골프 별들의 경연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이 내일 개막합니다.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는 장타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화끈한 드라이버샷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신현빈 기자가 우승자를 가릴 홀을 짚어봤습니다.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컵을 사이에 두고 여자골프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연거푸 트로피를 거머쥔 박민지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낸 가운데 MBN과 기운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올해도 좋은 성적 내서 우승한 뒤에 인터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우승자이자 올해 드라이브 거리 선두로 화끈한 골프를 선보이는 황유민이 타이틀 방어에 나섭니다. 작년에 첫 우승을 했던 대회를 다시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전년도 장타왕 방신실과 2022 시즌 장타 1위 윤이나까지 가세하는 만큼 화끈한 드라이버샷 대결이 필드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을 향한 장타 여왕들의 승부처는 11번 홀. 대회 마지막 날 11번 홀은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티박스를 90m가량 앞당기는데요. 장타자들은 그린을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코스가 내리막에 있어 실제 홀컵까지의 거리는 더 짧은 데다 파4 홀인 만큼 선수들은 샷 이글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그린을 공략한다는 각오입니다. 거리상 좀 그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서 드라이버로 원원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린 바로 주변에 해저드와 벙커가 자리한 만큼 자칫하면 타수를 잃기 십상인 상황. 최종 라운드 순위를 좌우할 변수가 승부의 긴장감을 더하며 양평에서의 한판 승부를 기다리는 골프 팬들의 마음은 설레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잔뜩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 그 밖에 강원과 충청, 경북과 호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덩달아 낮 기온도 올라서 경남 밀양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춘천은 14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광주가 17도, 대구가 18도가 예상되고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는 주말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리셨습니다.